온갖 아르바이트로 하루를 채워도 빚더미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삶. 심장병을 앓는 동생의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세상은 금방이라도 그녀를 집어삼킬 듯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반면 거대한 제국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마음마저 얼어붙어야 했던 한 남자. 그의 세상은 치밀한 계산과 냉정한 거래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한 사람의 절망이 다른 한 사람에게 구원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향하는 덫이 될 뿐일까?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율성그룹의 CEO 집무실. 그 거대한 공간의 공기는 한 사람의 숨소리마저 어색하게 만들 정도로 무거웠다. 낡아서 색이 바랜 스니커즈와 무릎이 다른 청바지 차림의 서윤아는 이 공간에서 유일한 이물질 같았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너머의 남자를 응시했다. 강태민. 율성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방금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사겠다며 서류 한 장을 내민 남자.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보다 더 완벽하게 그의 몸에 맞는 것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정한 시선이었다. 서윤아 씨. 그의 목소리는 잘 조율된 첼로처럼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상황 설명은 들었을 테니 본론으로 들어가지. 나와 결혼해 줘야겠습니다. 그건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다. 그는 마치 수백억짜리 계약서의 조항을 읊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결혼의 대가로 동생의 수술비와 치료비 전액, 그리고 서윤아 씨 부모님이 남긴 빚 전액을 율성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 그 기간 동안 내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됩니다. 유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며칠 전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병원에서는 동생의 수술이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최후 통첩을 받았을 때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낯선 변호사가 찾아와 이 황당한 제안을 전했을 때만 해도 악질적인 사기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있는 남자와 마주 앉아 그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다시 듣고 있자니 이것은 지독하게 잔인한 현실이었다. 그녀의 존엄성과 미래를 돈과 맞바꾸자는 너무나도 비정한 거래. 강태민은 서윤아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혼란이나 모멸감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할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실행하여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숙부 강제혁으로부터 경영권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이었다. 유언의 핵심 조항은 1년 안에 결혼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것. 평생을 일에만 미쳐 살아온 그에게 결혼은 시간 낭비이자 불필요한 감정 소모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돈으로 아내라는 직책을 수행할 사람을 사는 것. 그의 비서팀은 수많은 후보자 리스트를 올렸지만 태민은 단 하나의 조건으로 모든 후보를 걸러냈다. 가장 절박하고 그래서 가장 통제하기 쉬운 사람. 서윤아가 바로 그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물이었다.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시고 병든 동생을 위해 24세 나이에 세상의 모든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여자. 그녀의 뒷조사 서류에는 그녀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살아왔는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태민은 그녀의 가난과 불행을 자신의 방패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에게 서윤아는 동정의 대상이 아닌 가장 이상적인 거래 상대일 뿐이었다. 왜 하필 저죠? 간신히 목소리를 낸 유나의 질문에 태민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서윤아 씨는 내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갖췄으니까. 배경이 깨끗하고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무엇보다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기대도 하지 않을 사람으로 보였거든.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유나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그녀의 절박함을 무기처럼 휘두르며 그녀를 철저히 비즈니스 파트너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결혼은 철저한 계약입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태민은 책상 위로 얇은 금태 만년필을 밀어보냈다. 결정할 시간은 많이 주지 못합니다. 동생의 수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 말은 유나에게 내리치는 마지막 망치질과도 같았다. 민준이 아픈 손가락이자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동생의 창백한 얼굴과 힘겹게 숨을 쉬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자신의 미래, 자존심, 사랑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은 민준의 생명 앞에서는 한낱 사치에 불과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만년필을 잡았다. 펜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심장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계약서의 조항들은 냉혹하고 철저했다. 강태민과 서윤아로 명시된 두 사람은 부부로서의 어떠한 감정적, 육체적 교류도 요구할 수 없다. 을은 공식 석상에서 갑이의 완벽한 아내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갑이의 사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계약 기간 동안 외부에서의 모든 언행은 갑이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많은 조항들은 모두 유나의 자유를 올가매는 족쇄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의 동생 서민준의 수술 및 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갑이 책임진다. 유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어차피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이것은 그녀가 동생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뛰어들어야 하는 지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세 글자를 쓰는 짧은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과 작별을 고하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펜을 내려놓자마자 태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최 비서를 불렀다. 최 비서, 계약서 사본은 서윤아 씨에게 전달하고 지금 즉시 병원비 전액을 송금해. 그리고 사채업자들 문제도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일말의 망설임도 없는 그의 업무 처리에 유나는 다시 한번 그와 자신 사이에 거대한 벽을 실감했다. 그녀에게는 인생을 건 도박이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수많은 투자 중 하나에 불과했다. 최 비서가 정중하게 건넨 계약서 사본을 받아든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민은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주 희미한 알 수 없는 빛이 스쳐 지나간 것 같기도 했다. 일주일 뒤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전에 필요한 것들은 최 비서가 모두 준비해 줄 거야. 앞으로는 강태민의 아내답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 말을 끝으로 태민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거래는 끝났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유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려 집무실을 나섰다. 육중한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태민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율성그룹의 거대한 빌딩을 빠져나온 유나는 현기증에 잠시 휘청거렸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짓누르던 현실의 무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지만 그 대신 더 크고 낯선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덮쳐왔다. 손에 든 계약서가 마치 뜨거운 낙인처럼 느껴졌다. 그때 주머니 속 낡은 핸드폰이 진동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다. 서민준 환자 보호자분, 수술비 전액이 완납되었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로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짧은 문자를 몇 번이고 되읽는 동안 유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이것이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동생을 살렸다는 안도감과 자신의 인생을 팔아버렸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온몸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난쟁이로 만드는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맨 꼭대기층, 방금 전 자신이 계약을 맺었던 그 남자의 공간이 까마득하게 보였다.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거래를 생각했을까?
저 차가운 얼굴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하지만 그런 질문은 이제 무의미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세상에 발을 들였고 이제부터는 그의 규칙에 따라 춤을 춰야 하는 인형일 뿐이었다. 유나는 눈물을 닦고 걸음을 옮겼다. 이제 그녀가 가야 할 곳은 민준이가 있는 병원이었다. 동생의 얼굴을 보면 이 모든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해가 저무는 서울의 거리는 화려한 넌사인으로 빛나기 시작했지만 그 어떤 빛도 유나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그녀의 진짜 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차갑고 혹독한, 그러나 반드시 견뎌내야만 하는 밤.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운명을 예감하지 못한 채 오직 동생을 살렸다는 사실 하나에만 의지하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편 아무도 없는 집무실에 홀로 남은 강태민은 창가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서윤아가 서명한 계약서 원본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름을 적은 부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가늘지만 힘있는 필체.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자존심을 놓지 않으려는 듯한 흔적이 느껴졌다. 그는 문득 그녀의 눈빛을 떠올렸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하면서도 그 안에 숨길 수 없었던 강한 생명력.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감상이었다. 서윤아는 그저 그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도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했다. 그는 계약서를 금괴놓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앞에는 아직 처리해야 할 수많은 전쟁 같은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갔다. 동생 민준의 성공적인 수술 소식을 전해 들은 날, 유나는 낡고 좁은 자취방의 모든 짐을 정리했다. 버릴 것도 가져갈 것도 거의 없는 단출한 살림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가난했지만 민준과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이 밴 공간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 기억들마저 상자 깊숙한 곳에 봉인하고 화려하지만 텅 빈 성으로 들어가야 했다. 강태민의 비서가 보낸 검은색 세단에 오르며 유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익숙한 골목길 풍경을 눈에 담았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 인사였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부촌 중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고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완벽하게 조경된 넓은 정원과 고전적이면서도 위압적인 본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유럽의 고성을 옮겨놓은 듯한 저택의 규모에 유나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차에서 내린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나이가 지긋한 집사와 일렬로 도열한 사형인들이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기계적인 정중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이곳의 모든 것은 강태민이라는 주인을 위해 존재했고 그녀는 그저 새로운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세효윤아님, 안으로 드시죠.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사의 안내에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선 순간 유나는 또 한 번 압도당했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추었다. 벽에 걸린 유명 화가들의 그림과 곳곳에 놓인 값비싼 골동품들은 이곳이 평범한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의 왕국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왕국의 중심, 화려한 응접실 소파에 두 명의 여인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우아했지만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여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유나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오만한 아가씨였다. 강태민의 계모인 박 여사와 이복 동생 강희진이었다. 박 여사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가축시장에 나온 동물의 등급을 매기는 듯 노골적이고 차가웠다.
내가 그 아이구나. 화면으로 본 것보다 실물은 더 볼품이 없네. 첫 마디부터 가시가 돋쳐 있었다. 옆에 있던 강희진은 대놓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뭘 그런 걸 물어봐. 오빠가 어떤 사람인데. 당연히 얼굴이나 몸매 같은 건 안 봤겠지. 얼마나 싸고 말 잘 듣는지만 봤을 거 아냐. 두 사람의 대화는 유나를 바로 앞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며 이루어졌다. 몸열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유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이곳에 들어오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각오했던 일이었다. 그래도 우리 가문에 들어왔으니 기본적인 예의는 가르쳐야겠지. 박 여사가 턱짓으로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보렴. 어디서 뭘 배우고 자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율성가의 사람으로서 몸가짐 하나하나 조심해야 할 테니. 그 말은 충고가 아닌 경고였다. 유나는 얌전히 자리에 앉았다. 푹신한 소파가 오히려 가시방석처럼 느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강태민이 들어왔다. 그는 회사에서 막 돌아온 듯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응접실의 냉랭한 분위기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유나의 옆에 섰다. 소개하지. 내 아내 서윤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지만 그 한마디는 박 여사와 강희진의 기세를 누르기에 충분했다. 태민은 유나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피곤할 테니 방으로 안내하지. 저녁 식사 때 다시 내려오도록. 그는 집사에게 눈짓했고 집사는 곧바로 유나를 이끌었다. 유나는 말없이 일어나 그를 따랐다. 그녀의 등 뒤로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저런 근본도 없는 애를 하는 박 여사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태민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누구의 동의도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 유나가 안내받은 방은 2층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그녀가 살던 자취방의 몇 배는 될 법한 거대한 스위트룸이었다. 최고급 가구와 안락한 침대,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내다보이는 완벽한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드레스룸 안에는 이미 그녀의 사이즈에 맞춰 준비된 수십 벌의 옷과 가방, 구두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지만 유나의 마음은 조금도 들뜨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강태민의 아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소품일 뿐이었다. 이 화려한 방은 그녀를 위한 안식처가 아니라 그녀를 세상과 격리시키는 아름다운 감옥, 즉 금빛 세장이었다. 잠시 후 태민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문을 닫고 방 한가운데 서서 유나를 바라보았다. 몇 가지 규칙을 알려주지. 그는 업무를 지시하는 듯한 말투로 말을 시작했다. 첫째, 이 집에서 당신의 공간은 이 방과 서재, 그리고 공식적인 식사 공간뿐이야. 내 서재나 침실은 허락 없이 들어올 생각 마. 우리는 철저히 분리된 생활을 할 거다. 둘째, 외부 활동은 반드시 나와 상의해야 해. 당신의 모든 행동은 이제 율성그룹의 이미지와 직결된다는 걸 명심해. 셋째, 가족들, 특히 내 숙부인 강재혁 전무 앞에서는 완벽하게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연기해야 한다. 그게 이 계약의 핵심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 유나를 옥죄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녀의 대답에 태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그녀가 반항하거나 혹은 최소한 불만이라도 표출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순순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순응하는 태도 속에서 그는 오히려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처럼 그녀의 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필요한 게 있으면 최 비서에게 말하도록.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건너가 버렸다. 두 사람의 방은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 사이의 문은 굳게 닫혔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았다. 길고 화려한 식탁에 마주 앉은 네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 여사와 강희진은 사사건건 유나의 행동을 트집 잡았다. 어머, 포크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 역시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봐. 옷은 비싼 걸 입혀놨는데 태가 안 나네. 옷이 아깝다 얘. 비아냥거림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유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음식을 먹었다. 그녀의 침묵은 무시가 아닌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무언의 표현이었다. 분노를 참아내는 것이 그녀가 지난 세월 동안 세상을 버티며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다. 태민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연극을 보는 관객 같았다. 그는 이 상황을 통해 서윤아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의 무심한 표정과는 달리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윤아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당황하거나 혹은 분노를 터뜨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윤아는 그 모든 조롱을 평온한 얼굴로 흘려넘기고 있었다. 상처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처받기를 거부하는 듯한 단단함이었다. 그 모습은 태민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가 단순한 거래 상대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식사가 끝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갈 때 복도에서 태민과 윤아는 잠시 마주쳤다. 오늘 일은 앞으로 익숙해져야 할 겁니다.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위로가 아닌 사실을 통보하고 있었다. 윤아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괜찮아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만 잊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전 강태민 씨의 아내 역할을 하기로 했고 그 역할에는 저런 대우를 감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계약서에는 없었지만 마지막 말에는 희미한 가시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고분고분했지만 결코 굴복하지는 않았다. 태민은 그녀의 그런 모습에서 다시 한번 예상 밖의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윤아 역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고 완벽한 어둠과 정적이 찾아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미세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 차가운 성 안에서 두 사람의 계약 관계는 이제 막 진짜 시험대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율성가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바깥 세상에서는 하루가 24시간이었지만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윤아의 하루는 끝없는 학습과 감시의 연속이었다. 아침에는 테이블 매너와 교양을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오후에는 율성가의 복잡한 족보와 재계 인물들을 암기시키는 비서팀 직원이 그녀를 찾아왔다. 모든 것이 강태민의 아내라는 인형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윤아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불평 한마디 없이 주어진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동생의 목숨값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다. 강태민과는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는 새벽같이 집을 나가 자정이 넘어 들어왔고 두 사람은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서로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강태민의 조부 제사를 위해 온 가족이 본가에 모였다. 윤아에게는 율성가의 일원으로서 치르는 첫 번째 공식적인 가족 행사였다. 태민은 차가 본가로 향하는 내내 윤아에게 주의를 주었다. 오늘 숙부님을 처음 뵙게 될 거야. 강재혁 전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 앞에서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해. 그는 여우 같은 사람이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윤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처음으로 마주한 강재혁은 과연 조카의 경계심을 살만한 인물이었다.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띤 채 유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아, 이 아이가 태민이의 배필이로구나. 만나서 반갑다, 세아가. 소문보다 훨씬 미인인데 그의 눈빛은 따뜻한 미소와는 달리 뱀처럼 차갑고 끈질기게 유나의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그는 식사 내내 교묘하게 유나의 과거를 떠보는 질문들을 던졌다. 어디서 자랐다고 했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나? 태민이를 만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고? 유나는 태민과 미리 맞춰놓은 대로 당타리창 리노나의 대답을 내놓았지만 강재혁의 눈빛은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 음흉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민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굳게 담은 그의 입술과 턱선에서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느껴졌다. 며칠 뒤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거센 모습으로 휘몰아쳤다.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율성그룹 신데렐라의 충격적인 과거. 재벌가 며느리는 사실 빚더미에 앉은 치킨 배달부. 기사에는 유나의 낡은 동네 사진과 함께 그녀가 과거에 했던 온갖 아르바이트 현장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실려 있었다. 심지어 익명의 이웃 주민 인터뷰까지 담겨 있었다. 부모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왔다.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애처럼 보였다. 모든 내용은 그녀를 품위 없는 돈벌레이자 신분 상승을 노린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고 댓글창은 그녀를 향한 온갖 악의적인 추측과 비난으로 들끓었다. 그날 저녁 저택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박 여사와 강희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나를 몰아세웠다. 꼴 좋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디서 저런 천박한 것을 들여와서 집안 망신을 시키는 거야. 강희진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유나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강태민이 서재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대상은 유나를 공격하는 가족이 아닌 유나 자신을 향해 있는 듯했다. 내 서재로 따라와. 그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뒤돌아섰다.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태민은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화면에는 문제의 기사가 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배경이 깨끗하다고 했으면서 이 꼴은 뭐야?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이에요. 전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누구를 속인 적은 없어요.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태민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숨기지 않았다고. 그럼 이건 저절로 세상에 알려졌나? 당신의 허술한 과거 관리가 결국 내 발목을 잡은 거란 생각은 안 해봤나? 그는 이 사태를 감정적인 문제가 아닌 완벽해야 할 자신의 계획에 생긴 흠집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의 비난에 유나의 가슴이 서늘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유나는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세상의 비난보다 강태민의 그 차가운 눈빛이 더 아프게 가슴을 찔렀다. 그는 그녀의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가 자신의 계획에 미칠 영향만을 걱정했다. 그에게 자신은 여전히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것이 강재혁의 공격이라면 여기서 자신이 쓰러지는 것이야말로 그가 원하는 그림일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최 비서를 통해 한 경제 전문지의 중견 기자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태민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싸움이었다. 며칠 후 유나의 단독 인터뷰 기사가 공개되었다. 기사는 그녀의 초라한 과거 사진 옆에 단정하고 기품 있는 현재의 그녀 사진을 나란히 배치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인정했다. 네, 저는 가난했습니다. 병든 동생을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제 삶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은 신성한 일이며 가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는 대신 강인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제 남편은 그런 저의 과거까지 모두 품어준 사람입니다. 그는 저의 가난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가능성과 의지를 봐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인터뷰의 파급력은 엄청났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돈벌레라는 비난은 역경을 이겨낸 강인한 여성이라는 찬사로 바뀌었고, 그녀의 진솔하고 당당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강제혁의 계략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다. 오히려 강태민과 유나를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커플로 포장해주는 역효과를 낳았다.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유나의 인터뷰 기사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그는 충격에 가까운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가 울며 매달리거나 혹은 숨어버릴 것이라 예상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완벽하게 뛰어넘었다. 가장 전공법으로 가장 영리하게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렸다. 특히 마지막 문단, 자신을 향한 그녀의 무한한 신뢰를 담은 그 문장은 태민의 얼어붙은 심장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도구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율성그룹의 신제품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행사가 끝날 무렵 한 기자가 기습적으로 손을 들고 태민에게 질문을 던졌다. 강제혁이 사주한 기자임이 분명했다. 최근 사모님의 과거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CEO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모든 카메라가 태민에게로 향했다.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태민은 잠시 마이크를 고쳐 잡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입을 열었다. 제 아내의 과거는 논란거리가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단호했다. 율성그룹이 추구하는 가치는 도전과 혁신,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함입니다. 제 아내, 서윤아는 그 모든 가치를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를 맞이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자랑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따라서 앞으로 제 아내를 향한 부당한 공격은 저와 율성그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의 선언은 모든 논란에 쐐기를 박는 마침표였다.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와 차에 오르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유나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민이었다. 인터뷰, 잘했더군. 그의 칭찬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다. 유나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지켜주셔서.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계약으로 시작된 차가운 관계에 예상치 못했던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이었다. 기자회견 사건 이후 강태민과 서윤아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얼음장 같던 저택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이 마주치는 순간에는 더 이상 칼날 같은 긴장감 대신 어색한 침묵이 자리했다.
태민은 유나를 단순한 계약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고 유나 역시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계약이라는 선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지만 이제는 그 선 아래로 보이지 않는 감정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변화의 불씨를 당긴 것은 율성그룹의 사활이 걸린 새로운 프로젝트였다. 태민은 율성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바이오 연구 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문제는 부지 선정이었다. 그가 점 찍은 곳은 수십 년간 개발이 멈춘 채 버려진 땅, 소원지구였다. 낙후된 시설과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모두가 기피하는 곳이었지만 태민은 그곳의 잠재력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율성의 화학 부문을 장악하고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숙부 강제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정적인 한 수이기도 했다. 그날 저녁 태민은 식사를 마친 후 무심코 유나에게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했다. 주말에 현장 시찰이 있는데 같이 가야겠어. 대외적으로 보여주기에도 좋고 당신도 회사 일을 조금은 알아야지. 그는 의무적인 통보를 하듯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그가 소원지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유나의 손에 들려있던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리는 것을 태민은 놓치지 않았다. 왜 그러지? 안색이 안 좋은데. 그의 질문에 유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놀라서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거든요. 주말 아침 두 사람이 탄 차는 익숙한 도심을 벗어나 낡고 허름한 풍경 속으로 들어섰다. 재개발이 멈춘 소원지구는 시간이 멈춘 섬처럼 황량했다. 부서진 건물 잔해와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 사이로 유나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이곳의 좁은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기억, 작은 공방에서 밤새 연구에 몰두하던 아버지의 뒷모습, 그리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날의 끔찍한 화재까지. 유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슬픔에 잠긴 옆모습을 태민은 말없이 운전대를 잡은 채 힐끗거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과거가 단지 가난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사연을 품고 있음을 직감했다. 차에서 내린 유나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겼다. 태민과 수행원들은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가 멈춰 선 곳은 구역의 가장 구석진 곳, 이제는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게 무너져 내린 작은 건물터였다. 여기였어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빠의 연구실이요. 그녀는 태민을 돌아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저희 아빠는 화학연구원이셨어요. 천연물에서 인체에 무해한 신소재를 개발하는 게 꿈이셨죠. 원래는 큰 회사에 다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곳에 작은 연구실을 차리셨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존경심이 묻어났다. 태민은 그녀가 말하는 큰 회사가 어쩌면 율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침묵한 채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유나는 무너진 벽돌 더미를 둘러보다가 발끝에 채이는 단단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잡초와 흙을 걷어내자 녹슨 철제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주 오래전 화재의 현장에서 미처 수습되지 못한 유품인 듯 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불에 그을리고 물에 젖어 엉망이 된 서류 뭉치와 낡은 가죽 커버에 연구일지 한 권이 들어있었다. 다른 것들은 거의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었지만 두꺼운 가죽 덕분인지 연구일지는 기적적으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일지를 펼쳤다. 그것은 아버지의 필체였다.
빽빽하게 적힌 화학식과 연구 데이터들 사이로 아버지의 고뇌와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태민은 옆에서 조용히 그녀가 일지를 넘기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일지의 한 페이지에 꽂혔다. 물에 번져 희미해진 글씨들 사이로 선명하게 남아있는 두 단어. 율성화학, 그리고 강재혁 이사. 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말했다. 이걸 내가 좀 봐도 될까? 유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다가 조용히 일지를 건넸다. 태민은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일지는 단순한 연구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성실한 연구원이 거대한 권력에 의해 어떻게 꿈을 빼앗기고 나락으로 떨어졌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이었다. 일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유나의 아버지 서진우 박사는 율성화학의 핵심 연구원이었고 그가 개발하던 신소재 기술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개발팀장이었던 강재혁은 그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려 했고 서진우 박사가 이에 저항하자 온갖 비리를 뒤집어 씌워 회사에서 내쫓았던 것이다. 일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재혁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내 기술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쓰여야 하니까. 그들이 내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기록이 마지막이었다. 그 일지가 쓰인 날짜는 부모님이 가스 누출 사고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었다. 차를 타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유나는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온몸이 떨려왔다. 태민 역시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숙부 강재혁에 대한 그의 의심과 반감은 이제껏 경영권 다툼이라는 비즈니스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어쩌면 두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 추악한 범죄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여자 서윤아였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태민은 유나를 자신의 서재로 데리고 갔다. 그는 문을 닫고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이 일,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버님의 연구 일지는 강재혁 전무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어. 유나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 아빠 엄마가...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태민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것은 계약 관계를 넘어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진심 어린 위로였다. 미안하지만 지금부터는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안 돼. 상대는 보통 여우가 아니야. 우리가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는 걸 눈치채는 순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는 유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단단했다.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우리의 싸움이야. 우리라는 단어가 서재의 공기를 무겁게 울렸다. 돈으로 얽혔던 두 사람의 계약 관계는 이제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복수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다시 엮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서진우 박사의 연구 일지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것이 열린 순간 강태민과 서윤아의 거짓된 결혼 생활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서재에 마주 앉아 낡은 일지를 해독했다. 복잡한 화학식과 연구 데이터의 나열이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악의 실체에 다가가는 유일한 지도이자 억울하게 쓰러져간 한 남자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다. 태민은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10수년 전 율성화학의 자료들을 비밀리에 수집하기 시작했고, 윤아는 아버지의 필체와 연구 습관을 더듬어가며 일지의 암호 같은 기록들을 해석해 나갔다. 그들의 은밀한 공조는 오래가지 못했다. 짐승적인 권력욕을 가진 강재혁은 자신의 목을 향해 조여오는 덫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는 최근 들어 사사건건 자신을 방해하고 과거의 프로젝트 파일들을 들쑤시고 다니는 조카의 행보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특히 그 모든 변화가 그 보잘것없는 계집, 서윤아가 집에 들어온 시점과 맞물린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자신이 심어놓은 내부 정보원을 통해 태민과 윤아가 수원지구에 다녀왔으며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강재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싹은 더 자라기 전에 잘라버려야 했다. 첫 번째 경고는 윤아의 가장 약한 고리, 동생 서민준을 향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던 민준의 병실에 어느 날 밤 정체불명의 괴한이 의사 가운을 입고 잠입했다. 그는 민준의 링거에 약물을 주입하려 했지만 마침 순찰을 돌던 간호사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했다. 병원 측에서는 단순 해프닝으로 사건을 종결지으려 했지만 보고를 받은 태민은 이것이 강재혁에 소름 끼치는 경고임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민준을 율성그룹 산하의 VIP 병원으로 옮기고 자신의 최측근 경호원들을 24시간 배치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달려온 윤아는 공포에 질려 하얗게 변한 얼굴로 태민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우리 민준이 어떡해요?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태민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어떤 말로도 그녀를 위로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는 그저 자신의 천으로 그녀의 공포를 잠재우려 애썼다. 강재혁의 경고는 태민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그는 더 이상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윤아의 아버지 서진우 박사가 개발했던 신소재 기술을 현대적인 기술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시작했다. 그것은 강재혁의 비리를 파헤칠 증거를 찾는 동시에 그의 주력 사업인 율성화학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이 위험한 프로젝트의 실무는 태민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 그의 비서이자 오른팔인 김민혁 실장이 맡았다. 김 실장은 태민이 유학 시절부터 함께해온 동료이자 형제 같은 존재로 그의 충성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김 실장은 윤아의 증가를 일찌감치 알아본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총명함과 강인함이 태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었다. 그는 연구 일지 분석과 자료 수집 과정에서 윤아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사모님, 이 부분은 박사님께서 특허 출원을 준비하시던 핵심 기술로 보입니다. 강 전무가 가장 탐냈을 만한 부분이죠. 그는 윤아를 단순한 사모님이 아닌 함께 싸우는 동료로서 존중했다. 그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윤아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고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기 위한 싸움에 더욱 깊숙이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강재혁의 방역 또한 더욱 거칠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태민이 추진하던 해외 투자 계약을 뒤에서 방해하는 등 비열한 수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칼날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태민과 윤아를 직접 겨누었다. 그날은 신소재 기술 복원에 결정적인 단서를 가진 전율성화학연구원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다. 보안을 위해 태민과 윤아 그리고 김 실장 단 3사람만이 움직이고 있었다. 김 실장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약속 장소로 향하던 한적한 외곽도로. 맞은편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미친 듯이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해왔다. 피할 시간도 공간도 없었다. 찰나의 순간 윤아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고 태민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몸을 감싸 안았다. 바로 그때 운전대를 잡고 있던 김 실장이
마지막 순간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꺾었다. 끼익 하는 굉음과 함께 차체가 격렬하게 회전하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그 덕분에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모든 충격은 운전석 쪽으로 고스란히 쏠렸다. 차량이 멈추고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다. 태민은 부서진 유리 파편 속에서 정신을 차렸다. 다행히 그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고 그의 품에 안겨있던 유나 역시 무사했다. 하지만 운전석은 끔찍한 모습이었다. 김 실장은 피를 흘리며 찌그러진 운전대에 몸이 끼인 채 의식을 잃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조수석과 뒷좌석에 앉은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희생이었다. 김 실장, 정신 차려. 미녀가. 태민의 절규가 찌그러진 차 안을 울렸다. 유나는 눈앞의 참혹한 광경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이 거대한 죄책감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병원 응급실 앞 수술실에 빨간불이 꺼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태민은 수술실 문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두 주먹은 하얗게 질리도록 굳게 쥐어져 있었다. 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던 그의 눈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슬픔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지키려다 사경을 헤매는 충직한 부하와 그 옆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무고한 아내를 보며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경영권 다툼이라는 비즈니스적인 계산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것은 더 이상 사업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건 전쟁이었다. 수술이 끝나고 김 실장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태민은 말없이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병원의 비상계단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반대편에서 능글맞은 강재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 태민이 아니냐. 이 시간에 무슨 일로. 당신 지시지. 태민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모든 감정이 제거된 차가운 칼날 같았다. 강재혁은 시치미를 뗐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혹시 오는 길에 사고라도 났나? 몸 조심해야지, 조카. 그 비웃음 섞인 말투에 태민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경고하는데 강재혁.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낮고 섬뜩하게 울렸다. 지금까지는 경영권 다툼이라는 게임의 룰 안에서 놀아줬지만 이제 끝났어. 당신이 먼저 그 선을 넘었으니까. 내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지금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이건 이제 전쟁이야. 전화를 끄는 태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그의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때 그의 등 뒤로 유나가 조용히 다가와 흐르는 피를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태민은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차가운 분노로 가득했던 그의 심장에 아주 작지만 뜨거운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심인 동시에 한 여자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연민과 책임감이었다. 끔찍한 사고 이후 강태민의 저택을 지배하던 얼음장 같은 공기는 완전히 다른 무게감으로 변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서로를 향한 경계심과 냉랭함이 아닌 공유된 비극이 남긴 무겁고 서늘한 슬픔이었다. 태민은 김민혁 실장이 입원한 중환자실과 회사를 오가며
단 1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한 번도 잊지 않고 유나의 상태를 살폈다. 사고의 충격으로 며칠째 악몽에 시달리며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지내는 그녀를 보는 것은 그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새기는 일이었다. 이전에 그는 유나를 자신의 계획을 위한 완벽한 아내로 만들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지켜야 할 너무나도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 그녀의 방문 앞에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놓기도 하고 가정부에게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따로 챙기도록 지시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다. 계약서의 조항 따위는 이제 두 사람의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이제 종이 위 잉크가 아닌 함께 겪은 끔찍한 기억과 서로의 눈빛에 담긴 연민이었다. 유나 역시 그의 변화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밤늦도록 서재에서 홀로 싸우는 그의 지친 뒷모습을 몰래 지켜보곤 했다. 충직한 부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슬픔과 숙부를 향한 들끓는 분노를 억누르며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그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서 냉혹한 CEO의 모습이 아닌 깊은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한 남자를 보았다. 어느 날 밤 서재에서 수많은 서류와 씨름하다 잠든 그의 곁으로 다가간 유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때 잠든 줄 알았던 태민이 나지막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가지마. 잠결에 뱉어낸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나약함이 묻어 있었다. 유나는 그 밤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앉아 날이 밝을 때까지 그의 잠든 얼굴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속절없이 기울어지고 있던 그날 밤. 마치 하늘도 그들의 슬픔에 동조하듯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번갯불이 어두운 저택을 순간적으로 환하게 비췄다. 그리고 곧이어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굉음의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유나는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녀의 귓께는 천둥 소리가 아닌 덤프트럭이 그들의 차를 덮치던 그날의 굉음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부서지는 금속음,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김 실장의 피 흘리던 모습. 잊으려 애썼던 끔찍한 기억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쳐왔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조여왔다. 바로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태민이 뛰어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서류를 보다 천둥 소리에 놀라 비명을 지르는 유나의 목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유나야. 자신의 방문을 허락 없이 열지 말라던 규칙을 스스로 깨뜨린 그는 침대 구석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태민은 망설이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몸을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나 여기 있어. 그는 마치 아이를 달래듯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그의 단단한 팔과 따뜻한 천이 그녀의 몸을 감싸자 유나는 그동안 억지로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나 때문에. 김 실장님이.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공포로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치려 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태민은 흐느끼는 그녀를 더욱더 굳세게 끌어안았다. 아니야. 당신 탓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는 유나의 턱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자신을 보게 했다. 빗물과 눈물로 젖은 그녀의 얼굴이 창밖의 번갯불에 희미하게 빛났다. 들어 서유나. 그놈들이 노린 건
당신이 아니야. 처음부터 나였어. 당신은 나 때문에 이 끔찍한 일에 휘말린 거야. 그의 눈동자가 고통스럽게 일렁겼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 자신의 싸움에 그녀를 끌어들여 위험에 빠뜨렸다. 처음에는 정말 비즈니스라고 생각했어. 당신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내 자리를 지키려는 이기적인 계약이었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했다. 하지만 당신을 지켜보면서 알게 됐어.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날 사고가 났을 때 당신이 다쳤을까봐, 당신을 잃을까봐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그때 깨달았어. 이 계약은 이미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당신은 더 이상 내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의 고백에 유나의 울음이 서서히 멎었다. 그녀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과 같은 고통과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진심을 보았다. 얼음 같던 그의 심장이 녹아내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뜨거운 진심이 흘러 넘치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태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젖은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그것은 열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나누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겠다는 간절한 약속이 담긴 슬프도록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한참 후 두 사람의 입술이 천천히 떨어졌다. 방 안에는 거센 빗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강태민과 서윤아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혹은 계약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같은 적을 향해 칼을 겨눠야 하는 운명의 동반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 운명 속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한 연인이었다. 태민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말했다.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 절대. 유나는 대답 대신 그의 품에 조용히 얼굴을 묻었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자장가처럼 울려 퍼졌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세상은 고요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고, 동쪽 하늘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명으로 서서히 물들고 있었다. 그날 밤 태민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날이 밝을 때까지 유나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한 침대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이 들었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비로소 가장 뜨거운 진심으로 서로에게 닿아 있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마지막 관문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사랑과 그리고 죽은 자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었다. 빙하는 완전히 녹아내렸고 두 개의 심장은 비로소 하나의 목소리로 울리기 시작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아침, 세상은 상처를 씻어낸 듯 눈부시게 맑았다. 강태민과 서윤아의 세상 역시 마찬가지였다. 밤새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 대신 공동의 적을 향한 강철 같은 의지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결전뿐이었다. 그들의 사랑을 지키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최후의 전쟁. 그 전쟁의 무대는 율성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주주총회장이 될 터였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그 시간 동안 저택의 서재는 두 사람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태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제혁의 비리 증거들을 하나로 엮는 작업에 몰두했다. 서진우 박사의 연구 일지, 과거 내부 감사 자료, 그리고 사고로 위장된 김민혁 실장의 차량에서 회수한
블랙박스 영상까지. 모든 조각들은 단 한 사람, 강재혁이라는 괴물을 가리키고 있었다. 윤아는 그의 곁을 지키며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과거 율성화학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연구원들을 수소문하며 증언을 확보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전선에 나서는 강인한 전사였다. 두 사람이 함께 싸우는 모습은 저택의 사용인들에게도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처음 윤아를 굴러온 돌 취급하던 그들은 이제 밤늦도록 서재의 불을 밝히고 서로를 의지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진정한 주인의 품격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박 여사와 강희진의 태도 변화가 가장 놀라웠다. 그들은 태민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유가 단순히 경영권 때문이 아니라 윤아와 그녀의 가족이 겪은 끔찍한 비극 때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윤아를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멀리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지켜볼 뿐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율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기자들과 주주들로 북적였다. 이번 주주총회는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었다. 현 회장인 강태민과 그의 숙부이자 그룹의 실세인 강재혁 전무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열리는 사실상의 전쟁터였다. 모두의 관심은 과연 누가 이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될 것인지에 쏠려 있었다. 강재혁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행사장에 들어섰다. 그는 이미 주요 주주들을 포섭해 놓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조카를 몰아내고 율성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승리를 예감한 측근들이 도열해 있었다. 잠시 후 강태민이 윤아의 손을 잡고 모습을 드러냈다. 태민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곁에 선 윤아는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는 모습으로 조금의 위축됨도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강재혁은 행복한 부부처럼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오늘이 너희들의 마지막 발악이 될 것이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지루한 실적 보고와 안건 처리가 이어졌다. 장내의 공기는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마침내 마지막 안건, 신임이사 손임 및 대표이사 재신님 안건이 상정되자 강재혁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유려한 말솜씨로 자신이 율성을 이끌 적임자임을 역설하며 강태민의 경영 능력을 교묘하게 깎아내렸다. 젊은 리더십도 좋지만 지금 율성에게 필요한 것은 경륜과 안정입니다. 무리한 바이오 사업 투자로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현 경영진에게 더 이상 율성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의 선동에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모두의 시선이 강태민에게로 쏠렸다. 그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의 손에는 경영 실적 보고서가 아닌 낡은 가죽 커버에 일지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강재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오늘 저는 율성의 실적이나 미래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태민의 낮은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다. 그 대신 율성의 부끄러운 과거, 그리고 그 과거를 바로잡아야만 열 수 있는 진정한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스크린에 낡은 사진 한 장을 띄웠다. 인자한 미소를 띤 중년 남자의 사진이었다. 이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5년 전 율성화학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서진우 박사님입니다. 강재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태민은 서진우 박사의 연구 일지를 펼쳐들고 그가 개발했던 획기적인 신소재 기술과 그 기술을 강재혁이 어떻게 빼앗고 그를 회사에서 내쫓았는지를 일지의 내용을 인용하며 폭로하기 시작했다. 강재혁 전무는 서 박사님의 평생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온갖 비리를 뒤집어 씌워 그를 연구실에서마저 쫓아냈습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재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모두 날조된 이야기야. 죽은 사람이 남긴 일지를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바로 그때 행사장 뒷문이 열리고 유나가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서진우 박사의 딸 서유나로서 그 자리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강하고 단호했다. 저희 아버지는 자신의 기술이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라 믿으셨습니다. 강재혁 전무는 그런 아버지의 꿈을 짓밟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죽음은 단순한 가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유나의 말이 끝나자마자 태민은 두 번째 증거를 스크린에 띄웠다. 며칠 전 그들을 덮쳤던 덤프트럭의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트럭 운전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음성 분석을 통해 복원된 상대방의 목소리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강재혁이 아닌 그의 최측근 비서의 목소리였다. 처리했나? 흔적은 남기지 않았겠지? 비서의 목소리에 이어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었다. 사고 직후 체포된 트럭 운전사가 모든 것을 자백하는 영상이었다. 그는 강재혁의 비서에게 돈을 받고 사고를 위장한 살인을 저지르려 했으며 그 배후에는 강재혁 전무가 있음을 실토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재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믿었던 측근이 배신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넘긴 것이었다. 태민은 마지막으로 스크린의 동생 민준의 병실에 잠입했던 괴한의 CCTV 사진과 그가 강재혁의 수하라는 증거까지 공개하며 그의 모든 죄악을 만천에 드러냈다. 경영권 다툼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살인까지 사주한 사람에게 율성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태민의 외침이 주주총 회장을 가득 메웠다. 그 순간 행사장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강재혁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재혁 씨, 살인교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탐욕의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주주들과 기자들은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넋을 잃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단상 아래로 내려온 태민은 유나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15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고 정의는 그 무엇보다 더디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강재혁의 시대는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주주총회장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율성그룹을 덮쳤고 수십 년간 그룹을 좀먹던 검은 뿌리는 마침내 뽑혀나갔다. 강태민은 혼란을 수습하고 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쉴 틈 없이 일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외롭거나 차갑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유나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계약에 묶인 가짜 아내가 아니었다. 그의 상처를 보듬고 그의 싸움을 응원하며 그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단 한 사람이었다. 세상의 소음이 조금씩 잦아들 무렵 두 사람은 가장 먼저 병원으로 향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김민혁 실장은 아직 몸을 가누기는 힘들었지만 특유의 선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회장님, 사모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안에는 변치 않는 충심이 담겨 있었다. 태민은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민혁아. 너의 희생 평생 잊지 않을게.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나는 정성껏 깎은 과일을 내밀며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우리를 지켜주셔서요. 김 실장은 그저 웃어 보일 뿐이었다. 세 사람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감사가 흐르고 있었다. 다음으로 그들이 찾은 곳은 동생 민준의 병실이었다.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민준은 밝은 얼굴로 누나와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매형을 맞았다. 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였다. 누나,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철부지 같기만 하던 동생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유나는 그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괜찮아. 민준이 네가 이렇게 건강해졌잖아. 그럼 된 거야. 태민은 두 남매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민준의 어깨를 툭 쳤다. 앞으로는 내가 네 누나 제대로 지킬 테니 걱정 마라, 처남. 그의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병실 안에는 오랜만에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저녁, 태민은 유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더 이상 차가운 업무 공간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위기를 헤쳐나갔던 추억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태민은 금괴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이제는 너덜너덜해진 결혼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이걸로 우리의 시작은 엉망이었지. 태민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쭉 찢었다. 그리고 그 조각을 유나에게 건넸다. 유나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으며 나머지 부분을 찢었다. 두 사람의 손에서 갈기갈기 찢긴 계약서는 그들의 차가웠던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을 의미했다. 태민은 종이 조각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유나.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고 간절한 음성이었다. 돈으로 당신의 시간을 사려 했던, 어리석고 오만했던 나를 용서해줘.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나는 진짜 세상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배우게 됐어.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제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 약속하고 싶어. 당신의 남편이 되어서 평생 당신의 웃음과 눈물을 함께하고 세상의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서윤아, 나와 결혼해 줄래?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태민은 환한 미소와 함께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몇 년 후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한강변의 저택 정원. 이제는 차가운 성이 아닌 웃음소리가 가득한 행복한 집이 된 그곳에서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태민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로 돌아온 김민혁 실장이 고기를 굽고 있었고 늠름한 대학생이 된 민주는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잔디밭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이는 태민과 유나를 꼭 닮은 사랑스러운 딸이었다. 여보, 그러다 애 넘어져요 거요. 파라솔 아래에서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던 유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던 소녀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천연 신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디자인 브랜드를 론칭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는 한결 부드러운 인상이 된 박 여사와 강희진이 앉아 손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과거의 악연은 모두 용서와 화해로 아물어 있었다.
태민은 딸을 번쩍 안아들고 유나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율성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CEO였지만 이제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냉정함 대신 아내와 딸을 향한 다정함이 가득 묻어났다. 그는 유나의 스케치북을 흐깃 보았다. 그곳에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과 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나보다 더 잘생기게 그려줘야지. 그의 장난스러운 타박에 유나는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가난 때문에 재벌게 억지로 시집와야 했던 여자.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았던 남자.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수많은 오해와 위기,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 마침내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태민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지켰고 그녀는 그의 얼어붙은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동자 속에서 그가 지켜낸 세상의 전부를 보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 완벽하고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었다.